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 공리주의와 동물 해방의 두 번째 것을 하는 것은 중간에 제가 끊었어요. 어디서 끊었냐면은 여기에서 끊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공리주의의 핵심 사상을 우리는 돼지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공리주의 이 핵심 사상을 이게 천박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 천박한 이론이라는 것은 돼지가 즐길 수 있는 쾌락 이상의 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상정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천박한 이론이라는 것은 공리주의가 뭐예요? 이게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쾌락 이상의 것을 향유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 쾌락보다는 지금 육체적인 말초적 쾌락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간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며 따라서 행복을 증진시켜주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죠? 행복이라는 것은 공리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죠.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그 작업이 우리는 행복이고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간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하더라도 나의 선택은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증진시키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통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행복을 추구를 했다라는 그거는 뭐예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즉 회피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도덕 판단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 된다라고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쾌락, 행복, 그리고 공리주의에서 이 여기까지의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의 부분이 공리는 쾌락이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유용한 것이며 언제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게 무의의 개념과 넘어가면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는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거와 공리주의의 쾌락의 개념과 이것을 같이 해서 문제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를 보면 최대 행복의 원리가 뭐죠? 도덕의 기초입니다. 어디에 따르면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옳은 것입니다 하니까 행복이 아닌 고통이 증진이 되면은 이것은 행복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논리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결과 따르는 논리는 행복은 쾌락이고 쾌락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갖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밑의 단원 여기에서부터 이 마지막까지 보면 여기에다 밀은 인간의 쾌락은 돼지가 즐길 수 있는 쾌락 이상의 것입니다. 만약 돼지가 즐기는 쾌락과 같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쾌락은 뭐예요? 이게 육체적이면서 말초적인 거, 육체적 말초적인 그러한 쾌락으로만 끝날 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쾌락의 이상인 거 그랬을 때도 이게 뭐죠?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타락시아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정심, 평온함 이거잖아요. 이것을 갖다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신적 쾌락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행복은 인간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고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알아보기에 행복과
행복과 쾌락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공리란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행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었죠. 지금 여기에 보면 공리란 행복 추구고 예를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 포함한다. 그러니까 방지 또는 감소시키니까 완화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부질없는 짓이라 해도 그랬어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게 부질없는 짓은 아니에요. 저보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고통을 피하고 줄이는 것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지금 보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해도 라는 얘기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피하고 줄이는 그러한 삶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니?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행복을 고도의 쾌감을 주는 흥분 상태의 지속이라고 규정한다면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러한 쾌락으로서의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의미의 행복이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왜 그러냐면 육체적으로 감각적인 쾌락이 좋다라고 하면 그 쾌락은 그 순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은 결국은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망치게 된다라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여기서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고양된 상태의 쾌감은 단지 짧은 순간 이어질 뿐. 이게 고양된 상태의 쾌감이라는 건 육체적인 쾌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약간의 휴지가 있을 경우에는 잠시 쾌락이 멈추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몇 시간 또는 며칠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쾌락이 잠깐 있었다가 그러한 육체적 쾌락을 느끼지 않고 그 생활을 할 수는 있다. 따라서 그거는 영원히 꾸준하게 불타오르는 불꽃이라기보다 짧은 시간 동안 반짝 불붙는 즐거움에 가깝다라는 것은 일시적 만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복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행복은 나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졌을 때 행복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한다는 건 만족입니다. 만족. 잠깐 난 행복했어? 행복에는 잠깐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온 철학자들도 자신들을 비세운 사람들만큼이나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개념이 만족과 행복에 대한 그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정적인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행복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열정적인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행복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 우리는 아타락시아를 얘기를 했던 에피쿠로스에 있어서의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검소함에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검소함에서. 그래서 그보다는 고통은 일시적인 것 외에는 별로 없는데 쾌락은 다양하게 많은 순간을 행복이라고 불렀다. 이거 봐요. 만족, 많은 순간이라는 것은 만족을 행복이라고 불렀다. 이런 형태의 삶을 영위해 나갔을 정도로 운이 좋았던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런 삶이야말로 행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것으로 보였다. 육체적 만족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갔다면 그 사람은 그걸로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일시적으로는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이렇게 규정하고 나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정 중 상당 기간이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는 만족이라 불러야 한다. 무슨 만족이요? 일시적 만족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사이를 한번 볼까요? 그러나 능동적인 쾌락이 수동적 쾌락을 압도하고 전체적 삶을 규율하는 기초로서 우리 인생이 허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랬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에피쿠로스의 행복이라는 정신적 쾌락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전제 아래 이렇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 나한테
혼돈이 없는 그 혼란이 없는 상태가 나한테는 행복이라고 보는데 이 행복이 혼란에도 나한테 육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만족감이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넘어선 질적 공리주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질적 공리주의라는 거는 이러한 돼지의 철학이 나오니까 미래 질적 공리주의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내용이 그러네. 이때 옆에 걸 봅시다. 공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불행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행복은 고양된 상태의 쾌감이나 짧은 시간 동안 반짝 불붙는 즐거움, 일시적 만족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때의 행복은 육체적인 쾌감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거는 행복의 의미보다는 일시적 만족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은 다양하게 많은 순간을 이것이 행복이라면 인생 역정 등 상당 기간이 부합하다. 이때의 쾌락이 뭐죠? 얘다 이거예요. 얘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행복은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돼지의 철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앞에서 돼지의 철학이라는 거 잠깐 했어요. 육체적 만족만을 위한 그러한 지저분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공리로 본다면 그러면서 비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돼지의 철학은 밀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칼라일 이상주의적 사회개혁을 제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리주의자들의 단점을 보고 야 너 세상을 혼돈시키고 있어 오염시키고 있어 하면서 이제 돼지의 철학이라는 것을 끌고 들어왔나 봅니다. 지나치게 쾌락만을 강조한 공리주의를 비판했던 말이 돼지의 철학입니다. 이때의 공리주의가 쾌락을 아타락시아가 아닌 뭐예요? 이거는 정신적 쾌락이고 그 다음에 평정심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벤가는 공리주의가 인간을 욕망의 충족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로 격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죠? 여기 육체적 만족을 얘기하면서 드러난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라일은 공리주의를 인간을 욕망의 충족과 쾌락문을 추구하는 동물로 살폈다라고 공리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우리는 돼지의 철학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넘어 질적 공리주의 이거는 밀이죠. 밀에 의해서 돼지의 철학이 비판을 넘어선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건 있죠. 쾌락에도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공리주의의 원리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질 좋은 것도 있고 양만 따진다면 이 질은 무시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밀은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쾌락의 질이란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라는 얘기니까 질을 따졌을 때는 뭐예요?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만족을 우리는 질적 공리주의에 더 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쾌락의 질적 차이가 무슨 뜻이냐? 질적 차이가 무슨 뜻이냐 했으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거와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거,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라는 그러한 세 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다. 만약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와 같은 것과 관계없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여기에서 애매성이 있는데 질적 차이는 누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의 선호를 내가 더 바람직한 가치인 것 같다라고 선호를 택했을 때만에 얻을 수 있는 이게 되잖아요. 그럼 보편성은 없잖아요.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는 사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그러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때가 있어요. 자, 봅시다. 만약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은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 같은 것과 관계없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 지금 도덕적 의무와 같은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선의지가 작용된다는 의무론의 시각과는 상관없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걸 선택한 자, 경험으로서 선택한 자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묻다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도덕이라는 가치를 띠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돼지의 철학에서 돼지 철학이라고 해갖고 결국은 육체에 대한 감각이, 육체에 대한 쾌락이 그것만 우선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거 보세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정신적 쾌락보다는 육체적 쾌락을 더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돼지의 철학 같은 육체적 만족이 손쉽게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겠죠.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을 해보면. 그래서 반면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신적 쾌락을 찾는 스님이나 아니면은 뭐 신부, 수녀 이런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다. 육체적인 쾌락은 한시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것을 감내만 한다면 그것은 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구와 비구니, 신부와 수녀 이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불안전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거에 대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상대에 대한 부러움 존재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 만족해하는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유지하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해하는 바보보다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나은 것이다. 이거는 뭐죠? 정신적 쾌락을 내가 즐기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바보나 돼지가 이런 주장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한쪽 문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쾌락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니 육체적 쾌락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에 반해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에 대한 비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두 측면을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쾌락을 향유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때로 유혹을 못 이겨 저급한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다. 간혹
그러한 욕구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얘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높은 차원의 쾌락이 내재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신적 쾌락이 더 우월한 하나의 쾌락으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니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가 굳지 못한 탓에 때때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용기나 아니면 자기의 호연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보다는 잠시의 육체적인 쾌락에 만족하는 그러한 것을 선호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 중에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육체적 쾌락 중에서만 고를 때도 그렇다. 그래서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강에 해로운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밀의 공리주의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밀은 결국은 뭐예요? 돼지의 철학을 반박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욕망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유지하는 게 너의 삶에 더 나은 것이다. 그 나은 쾌락을 우리는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저극 쾌락과 고극 쾌락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저극 쾌락 그러면 여기에서 육체적인 거고 고극 쾌락 그러면 정신적 쾌락이에요. 그래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해서 쾌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했고 행복의 증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쾌락의 양을 고려를 했습니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고 쾌락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쾌락의 질적 차이가 무슨 뜻이냐 또는 양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쾌락을 보통의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다. 만일 두 가지 쾌락, 질적 가치 이게 가치가 있냐 없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의 바람직한 쾌락이라는 것은 두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적 쾌락을 선택했을 때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 거고 육체적 쾌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A보다는 B가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건 뭐죠? 사실은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는 더 낫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높은 능력이 동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신적 쾌락을 가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극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극기 분해해서 예로 회복한다. 극기. 스스로를 제어를 하고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것. 조절을 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더 바람직하고 큰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얘기했던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파급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먹고 자고 싸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먹고 자고 싸는 거여서 좀 더 나은 먹고 자고 싸고는 뭐예요? 더 맛있는 거,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먹은 것, 자는 거는 내가 좀 더 그 자연 상태에서 안 자고 잘 꾸며져 있는 데서 자는 거와 먹고 자고 싸는 거는 내가 자연 상태에서 막 싸는 것보다는 뭔가 뒤처리가 깨끗하고 뭔가 보건적으로 더 좋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도덕적인 속성이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두 종류의 쾌락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쾌적한 기분을 안겨줄지 결정해야 할 때 각각에 대해 정통하고 있다 인정되는 사람들, 이 얘기는 뭐죠? 정신적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 모두를 경험해봤던 사람들 또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중 다수의 판단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쾌락의 질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도출될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달리 의견을 물어볼 만한 심판관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 심판관은 뭐예요? 모두 경험해본 자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되지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고통 중에 어느 것이 더 견디기 힘든지 또는 두 종류의 감각적 쾌감 중에 어느 것이 더 강렬한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 양쪽에 대해 모두 익숙한 사람들이 생각을 묻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둘 다 경험해본 자만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동결적이지 않는 요소들을 안고 있다. 고통은 언제나 쾌락과 이질적이다. 그래서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경험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판단 외에 무엇이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이 이거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감정과 판단에 기초해 볼 때 쾌락의 강도는 차치하더라도 높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이때의 높은 능력은 뭐예요? 자제력이 있고 극기하는 힘이 강하고 스스로가 검소함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자들, 이런 비롯된 쾌락이 고상한 것과는 거리가 동물적 쾌락에 비해 질적으로 더 선호된다면 웬만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쾌락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당연히 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밀은 여기서 서술하고 있어요. 이걸 좀 구분적으로 단락적으로 된 걸 한번 살펴봅시다. 단락적인 걸로 살펴보면 이래요. 지금 이 부분은 맨 위에 이거 세 단락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는 질적 차이란 뭐예요? 경험된 쾌락 중 더 뚜렷하게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했을 때 질적 차이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쾌락을 우리는 질적 차이가 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더 가치 있는 쾌락이란 더 쾌적한 기분을 주는 것 또는 다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더 쾌적한 기분을 주는 거나 아니면 다수들이 이러한 게 더 우리한테 좋은 것 같아요 하는 것을 선택을 해줬을 때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쾌락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쾌락보다 높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쾌락이 질적으로 선호된다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그랬죠. 이때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이 얘기는 뭐예요? 극기하고 감정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이 통제 능력이 있게끔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러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자, 이제 밑에 거 쾌락은 더 알아보기. 쾌락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자 도덕의 기준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쾌락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자 도덕의 기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죠. 그리고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도덕의 기준이 되는데, 이때의 도덕의 기준이라는 거는 도덕 원리가 되는 거예요. 도덕 원리.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를 경우 그랬어요. 공리주의의 원리에 따를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든 가능한 한 고통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 이 얘기는 뭐죠?
쾌락의 최대화, 극대화, 최대화 또는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궁극적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이 궁극적 목적에 부추어서 그것에 도움이 될 때 바람직한 것이 된다. 궁극적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궁극적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 목적이 뭐였죠? 쾌락이죠. 이게 쾌락. 근데 이 쾌락이 뭐죠? 행복이죠. 행복.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자의식과 자기 관찰의 습관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최선의 비교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런 궁극적 목적을 선호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의식과 자기 관찰의 습관이라는 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질을 검사하고 양과 대비해서 그 질을 측정하는 규칙이 된다.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 행동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거 보세요. 자연스럽게 도덕의 기준이 된다는 건 도덕의 원리라고 그랬죠. 도덕의 원리를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뭐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행복함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인간 행동의 목적은 뭐예요? 쾌락, 추구, 행복을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행동을 위한 규칙과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준수하기만 하면 최대한 많은 인류가 앞에서 묘사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랐을 때 우리는 쾌락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행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밀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정리한다면 이래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를 경우 최대한의 즐거움을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 즐거움이라는 건 쾌락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 자의식, 자기 관찰의 습관을 통해 최선의 비교 수단을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다수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들은 궁극적 목적을 선호한다. 이 궁극적 목적은 뭐죠? 이거는 결국은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질을 측정하는 규칙이 되고 인간 행동의 목적이자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행복이라는 이 궁극적 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바람직한 가치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를 한번 봅시다. 이게 교육의 필요성과 공리의 계산이에요. 교육의 필요성과 공리의 계산 그랬어요.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인간을 개선시킬 수 있고 교정시킬 수 있는 것은 뭐죠? 이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자각이 아니면은 자각 또는 교육 이 두 개예요. 자각은 뭐죠? 자율적인 자기의 학습이에요. 교육은 뭐예요? 타율적인 학습이에요. 학습. 자, 그래서 우리 삶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이기심이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건 뭐죠?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죠. 나의 이익만을 먼저 챙기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은 정신교양의 부족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태도, 무슨 태도요? 도덕, 윤리가 부족한 자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주변에서 흥미로운 일을 무궁무진하게 찾아낸다. 자연의 아름다운 이런 것들 쭉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통해 살아가는 길과 그 미래의 모습 등 수많은 일들이 그 관심을 끈다. 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를 성찰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정도가 되어야 성숙한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문명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문화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어떻게 돼요? 많은 지성인이 탄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있어서의 윤리교육의 목적이 뭐죠?
최대한의 많은 지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이때의 지성인은 뭐예요?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실천자 이게.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야비한 개별성에 묻힌 채 이게 야비한 개별성이란 이기심에 묻힌 채 남에 대해 아무런 배려나 감정도 없이 이게 배려나 감정이 없다는 것은 뭐죠? 측은지심이 이미 사라진 자라면 조잡한 이기주의자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기주의자가 될 내재적 불가피성 같은 것은 없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이기적 아니야? 아닐 수 있다니까요. 왜 자기가 이기적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갖고 모두를 거기에 집어넣냐 이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기주의자가 될 내재적 불가피성 같은 것은 없다. 그 사람이 꼭 이기적이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면 이기적이다? 그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따라서 비록 정도는 다르지만 올바르게 양육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애정을 쏟고 공공선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애정을 쏟고 이게 뭐죠? 자아실현이잖아. 자아실현에 애를 쏟고 공공선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동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것도 많고 즐길만 한 것도 많으며 동시에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도 많은 세상에서 모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진 않지만 개선하고 고칠 게 있고 교정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걸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웬만한 수준의 도덕적, 지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위에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도덕적 삶, 윤리적 삶을 사는 사람한테 어떤 결과가 온다? 이러한 결과가 다가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리이론의 옹호자들은 그랬어요. 공리이론의 옹호자들은 때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일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파급 효과를 계산하고 측정할 시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이 없는데요. 짬이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인류에게는 과거 역사라는 길고 긴 시간이 있었다. 이 긴 시간 동안 인류는 경험을 통해 행동의 경향을 배워왔다. 뭐가 바람직한지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걸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배워왔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 삶의 모든 도덕률은 모두 사려 깊은 지혜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거 보세요. 우리의 삶의 도덕률은 우리의 삶의 깊은 지혜의 기초가 됩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기준을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기준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기준을 뭐를 해요? 안 하잖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윤리적 기준이든 사람들이 전부 어리석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해서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어떤 윤리적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윤리를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이게 작동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하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 누가 거기에 동조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떤 가사를 택하든지 이쯤이면 특정 행동이 자신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름대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에 내려온 판단이 보통 사람에게는 도덕률이 되는 것이고 전에서 내려온 윤리적 규칙이 결코 신성한 권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신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을 때 실천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온 건 행복이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떤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 행복에 미치는 행동의 효과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공리이론의 체계는 다른 모든 실천적 이론의 명제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진보 가능성을 인정한다. 공리이론의 체계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거잖아요.
공동체를 위하는데 이 공동체를 위하는 윤리적 적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라고 그랬어요. 정치. 따라서 이 정치를 통해서 공리주의의 공리이론이 체계화가 돼야지 그때 공리이론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의 편협한 이론이 아닌 모두의 이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의 우리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러한 것은 다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수가 이미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다라고 자꾸 지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쾌락이라는 용어를 하니 이거 감각적인 거를 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옆에 있는 부분으로 잠깐 대비해서 봅시다. 우리의 삶의 불만족한 원인은 이기심과 정신교양의 부족이에요. 이게 성숙한 정신문화일수록 우리는 정신교양의 부족이 아니라 도덕의 가치가 쌓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올바르게 양육된 사람은 공공선에 진지하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측은지심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 지적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과거 역사라는 길고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라는 건 뭐죠? 일종의 성찰의 시간이에요. 성찰의 시간.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성찰 시간 동안 인류는 경험을 통해 행동의 경향을 배워왔다. 뭐가 바른 가치를 가진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니 문제가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률은 지혜의 기초가 되고 윤리적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을 갖다 주는 행복의 원천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행동이 자신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름대로 확실한 판단, 도덕률, 윤리적 규칙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한번 봅시다. 행위라는 거와 규칙이 있어요. 자,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의 개별적 행위가 그들이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전체값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 보세요. 개별적인 행위가, 각각의 개별적 행위가 산출하는 이 개별적 행위가 산출이 되죠. 이 쾌락이 고통의 전체값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니까 나는 개별적으로 공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이 고통의 전체값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질 않았다 그러면 이 쾌락의 가치는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적인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겠죠. 예, 나는 했어도 이게 전체에 평가되었을 때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된다,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개별적 행위가, 행위 공리주의 행위가 모아졌을 때 고통의 전체값은 떨어져 있어야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행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중 최대한의 유용성을 지닌 행위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옳은 행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중 최대한의 유용성이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평가 대상을 개별적 행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위를 요구하는 규칙 또는 관행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라는 룰을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행위를 요구하는 규칙 또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게 규칙 공리주의고, 행위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위가 곧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으로 효용성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행위 공리주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관행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규칙이나 관행에 따랐을 경우 생기는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결정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만일 그 관행 규칙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런 관행이나 규칙이 없는 경우보다 더 큰 쾌락이나 행복을 산출한다면 다른 어떤 규칙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산출한다면 그 관행 규칙은 도덕적으로 정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결과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면 그 관행과 규칙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 옆에 것을 한번 보면 그래요. 행위공리주의, 옳은 행위공리주의는 옳은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유용성을 지닌 행위입니다. 규칙공리주의는 어떤 종류의 행위를 요구하는 규칙 또는 관행인데 더 큰 쾌락이나 행복 산출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의 관행이나 규칙은 뭐죠? 도덕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유용성도 결국은 뭐예요? 행위 공리주의의 행위는 도덕의 일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공리주의와 공공선을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저기에 보면 저희 생활과 윤리의 맨 마지막 단원의 평화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는 공공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와 함께 연동돼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공공선에서 보면은 공산주의자들도 자기 헌신의 도덕성을 주장할 자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도덕성은 이거는 어떤 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발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 뭐 자유 이게 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주의자에 상관없이 도덕성을 주장할 자격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얘가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리주의 도덕률에서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마저 희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게 왜죠? 일부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외된 자들은 이 다수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만 그런 희생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효용성을 누가 입는다? 최대 다수가 입는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총량을 증대시키지 않거나 증대시킬 경향이 없는 희생은 한마디로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희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들, 즉 집단적 의미로서의 인류 또는 인류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해 설정되는 한계 속의 개인의 행복 또는 그 행복에 이르게 해주는 수단을 위해 헌신하는 자기 부정만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공리주의는 그랬어요.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들, 집단적 의미로서의 인류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설정되는 한계 속에 개인의 행복, 그러니까 이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의 행복 또는 그 행복에 이르게 해주는 수단을 헌신하는 자기 부정만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내가 소외가 되었고 희생이 됐다 하더라도 다수들한테 효용성이 있는 이익이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행위를 찬양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인간 행동이 옳고 그름에 관한 공리주의적 판단 기준의 관건이 되는 행복이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보세요. 공리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랬으니까 비난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인간 행동이 옳고 그름에 관한 공리주의적 판단 기준의 관건이 되는 행복이 이러한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희생은 희생이고 이익 보는 사람은 이익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본인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공리주의는 그 사람에게 사심 없는 선의의 구경꾼만큼이나 엄격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최대 다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상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리주의의 원리는 첫째, 모든 개인의 행복 또는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가능하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사회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정치력이에요 이게. 예.
둘째, 교육과 여론은 사람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복과 전체 이익 사이에 보편적 행복을 달성하기 요구된 긍정적이고 부정적 행동 양식과 자신의 행복이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정치력이에요, 정치력 이게. 그래야 어느 누구든 공공의 이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정부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공리주의 문제는 이게 공리주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이게 회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과 윤리는 개인이 실천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공동체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중요하다니까. 그 정치가 도덕과 윤리를 이행을 해야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 이행이 되는 사회가 뭐예요? 정의의 원칙이 만연된 그런 사회를 우리는 공리적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소외가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기 엄밀히 얘기하면 공리는. 근데 여기에서는 공리는 일부를 위해서는 다수를 위해서는 일부 소외가 될 수 있다? 왜 그래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비판받는 거잖아요. 예. 쾌락이 육체의 의미로 얘기가 되니까 문제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공리주의의 문제는 평등성, 정의의 평등성이 결여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직접적 충동이 각 개인의 습관적 행동의 동기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인 충동 누가 만들어야 돼요? 정치력이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라는 이거는 정치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윤리지 이게 개인윤리에 속한다? 이것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벤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도덕성의 총합이 이게 효용성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가능한 모든 사람이 아닌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치윤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정의의 원칙이 사라지면 공리주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부분으로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공리주의가 찬양하는 건 뭐예요? 인류의 집단, 개인의 행복보다는 다수, 최대 다수의 행복이다.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의 판단 기준, 이 공리주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중립적인 자세로 다수의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다수 행복 선택하는 게 이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리주의 원리, 모든 개인의 행복 또는 개인 이익이 전체 이익과 가능하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은 이 법과 사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정치 윤리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좀 더 공리주의를 우리가 깊게 들어간다면 지금의 모습의 공리주의 양과 질이 아닌 정치 윤리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복과 전체 이익 사이의 보편적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 양식과 자신의 행복이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거는 지금 고대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사실입니다. 공리주의에서만이 별도가 아니라 모든 윤리는 개인의 행복과 전체 행복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져 돌아갑니다. 근데 그 행복의 개념이 내 개인의 톱니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덜거덕거리죠. 그러니까 개인이 도덕과 윤리를 실행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돌아가는 기어가 착착착착 잘 돌아가는데 그렇게 좀 더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치 윤리로서 그 기어들이 틈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치는
지도자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회도 그만큼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이 사회에는 정의의 원칙이 사라져요. 정의의 원칙이 사라진 데서는 어떻게 돼요? 가난한 국민밖에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맨 마지막 더 생각해보기 여기를 한번 봅시다. 예. 우리가 하는 행동의 99%는 다른 동기의 결과이지만 의무규칙과 상충되지 않는 한 그런 행동은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의무의 상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잡혀가죠. 그래서 공리주의 도덕 이론가들은 동기를 통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값어치를 판별할 수 있을지언정 동기와 그 행동의 도덕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다른 어떤 이론가들보다 더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 그래서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해주는 행위는 그 동기가 의무감에서였던 아니면 그런 수고를 통해 보상을 받으리란 희망 때문이었던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여기에서는 행위의 동기냐 결과냐 이에 상관없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의무론은 뭐죠? 야 보상을 받기 때문에 너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잘못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공리주의하고 의무론자들하고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윗글에 드러난 미래 주장에 근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의 동기나 행위에 대한 의무감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뭐예요?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의무론에서는 뭐였죠? 이거죠, 이거 동기. 우리한테 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나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이 원래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든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이 되고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것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 되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옳지 못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옳은 것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위의 결과가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이고 반대로 고통을 늘리는 것이면 옳지 않은 행위가 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들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게 뭐예요? 공리주의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면 지금 두 번째 거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례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한마을에 돌균이 들이닥쳤다. 마을 주인 30명은 마을회관 지하 창고에서 몸을 숨겼다. 돌균 소리가 순간 지하실에서 함께있다. 한장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 입을 막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은 동영 발각돼 모두 체험될 것이다. 아이 엄마는 마을 주민을 살리기 우는 아이의 입을 막아야 할까? 막을 경우 아이는 죽게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에 대해 비판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엄마라면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터 싱어의 선호 공리주의와 동물 해방 이거예요. 피터 싱어는 지금 선호 공리주의하고 동물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지문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피터 싱어는 벤담과 미래 윤리 사상을 이어받아 공리주의를 발전했죠. 벤담은 양이고 여기는 양 플러스 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미래 윤리 사상에서 이 벤담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해서 이게 돼지의 철학이라고 해서 칼라일에 의해 공격을 받으니까 그때 미리 여기에 대한 되치기를 하면서 이게 돼지의 철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제 싱어는 지금 뭐를 동물 해방에 대한 동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는 실천 윤리학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누가요? 피터 싱어가
그래서 그는 40여 년 전 공리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동물 해방을 집필. 이 책은 이후 동물 해방에 관한 담론을 증포, 기념비적인 저술로 평가된 게 동물 해방이라는 책입니다. 동물의 복제에 관한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동물 해방이라는 책은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등의 문제를 숙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전입니다. 그랬어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만약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면은 도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해주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지금 그걸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 해방이라는 책은 인간 아닌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정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나움에 대한 책이다. 이러한 폭정은 이제껏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했으며 인간의 잘못을 이제 자꾸 끄집어낸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폭정의 결과 견딜 수 있는 것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수세기 동안의 폭정 결과로 야기된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 결국은 흑인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롭게 했다는 것은 흑인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고 뭐로 봤다? 동물로 봤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동물은 그저 당연하게 우리의 노예이고, 그러니까 노예도 동물이니까 흑인도 노예이지 뭐. 흑인도 동물이지. 이에 따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니까 흑인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하나의 물건의 대상이에요. 물건의 대상. 그들은 단순히 마차를 이끈다든지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먹도록 자신들의 계란, 우유와 고기를 단념해주는 존재였다. 누가요? 동물들이 이렇다는 얘기죠. 동물들의 희생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동물 해방은 선호공유주의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랬어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은 평등하게 서로 간에 나눠받는 그 고려의 원칙에 따라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며 그랬어요. 종차별주의는 인간만의 자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종차별의 가장 극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고통과 이익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걸 주장한다. 그래서 신화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부도덕적으로 생각한 반면 동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종차별주의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신화는 벤단과 밀 이후 전개된 공리주의 전통을 개선, 동등한 개인들의 선호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선호 공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 여기는 선호 공리주의인데 이 선호라는 의미가 뭔가 보세요. 동등한 개인들이 선호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우월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이익이 된다면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사람은 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게 평등의 원칙이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계산하며 모든 사람의 선호는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 평등 고려의 원칙,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선호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윤리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거 보세요. 어떤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선호를 최대해야 한다는 윤리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거는 최대 다수를 위한 우리의 선호라면은 그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는 선호의 근간이 되는 이익, 그리고 이익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를 인간에서 동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됐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인간에게 적용되는 건 많지 어느 정도는 적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고통을 악으로 본다는 점을 상기할 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의 행태는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동물 해방을 통해 일깨워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 그것 자체도
종차별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내가 괴롭히는 자들보다는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다 끝났는데 이 부분만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싱어라는 사람 지금도 생존하고 있나봐요. 신천윤리학 분야의 거장으로 공리주의 관점을 다양한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써서 동물해방운동을 촉발하는데 기여해서 지금도 세계적인 이 동물해방 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리주의는 뭐죠? 선호공리주의 이렇게 되고, 밀은 질적 공리주의하고 양적 공리주의가 겸해져 있고, 그 다음에 벤담은 우리는 양적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종차별주의, 그랬으니까 특정 종 구성원들의 이익이 다른 종 구성원들의 이익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 이외의 종들은 어떻게든지 피해를 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자기가 소속되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고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동물 해방과 관련하여 종차별주의는 인간 아닌 동물이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종차별주의를 해소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동물해방이고, 동물해방이라는 것은 동물에 대해서 고통을 주지 맙시다 이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육식을 하되 피해를 최대한 적게 주고 죽이더라도 고통을 덜 가게 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